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적자는 아니라 흑자인데도 걱정인 게 있습니다. 바로 경상수지인데요. 2월에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3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생기는 불황형 흑자 우려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대규모 적자를 내는데 그 경영진들은 고액 보수를 챙겨갔다. 상식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재벌닷컴이 공개되어 있는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런 경영진이 119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알려드리면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입니다. 공짜 손님과 스마트폰 때문에 적자를 봤다. 서울 지하철 얘기인데요.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열차나 역사에 하는 광고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또 고령의 무임승차가 많아서 큰 몫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적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완판된 안심전환대출이 취약계층을 외면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인 안심전환대출의 출시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금 상환을 안 하거나 비중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인데요. 또 이렇게 되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하고 또 대출을 꼬박꼬박 갚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원금 상환이 없는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풍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분양시장인데요. 어제 폐지가 된 분양가 상한제가 겹치면서 분양시장이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1순위인 가입자 중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자격 미달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청약제도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바꿔서 접근을 하면 좋은지 3부에서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볼까요? 유한타증권 산능력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거래소 지수는 2029.07 플러스 6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650.57 플러스 0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 시장 모두 매도를 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하고 코스닥 쪽에 매도를 더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거래소 쪽에서는 초대형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약세와 함께 거래소 시장의 중소형주 장세에서 핵심이었던 화장품과 증권 섹터의 좀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내리고 시장도 조정을 받으니까 또 이 상한선에 걸려서 박스권 아래로도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지수는 누가 보더라도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못 올라간다는 전제를 깔고 지난주부터 계속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졌었는데요. 네. 중소형주 장세의 가장 핵심은 거래소에서는 증권주였었고요. 그다음에 또 화장품 섹터들이 중국에 관련돼서 상당히 그랬죠.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네. 또 전체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중국 관련주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주식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MK 트렌드라든지 MPK라든지 리온쿠체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중국에서 가장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화장품 주식 갖고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마감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 등락폭이 30%가 넘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도 일정 부분은 또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좀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밀렸고요. 네. 종합주가 지수도 고점에서 많이 밀리면서 급등주에 대한 경계 매물이 좀 많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많이들 내려서 오른 종목이나 업종은 없었나요?
오늘 실질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갔어도 그 올라갔다라는 걸 체감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는 정유하고 화학주 섹터입니다. 네. 유가가 반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유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하향 안정화됐기 때문에 정유주들이 앞으로의 제품 스프레드에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볼 것이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이 상당히 강했고요. 최근에 화학 제품 가격이 워낙 급등세를 보이면서 네. 화학 제품 가격에 실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거래소 시장에서 그동안 좀 못 움직였던 내수 관련주들이 환율이 1,100원대를 깨지면서 급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식임료주 특히 대상이라든지 CJ제일제당 등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뭐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의류, 의복 제품 쪽도 상당히 네. 좀 오늘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지 될까요? 뭐 시속 게임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시속 게임도 시속 게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환매 성격이 강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팔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은 사고. 예. 네, 그래서 강세에 따라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많이 되었었던 종목들도 다시 또 발굴해서 올려놓은.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들은 또 단기 트레이딩 매수를 한 반면에 단기에 고평가된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CJ E&M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고. 역시 중국 관련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중국 관련 쪽에서는 한류라든지 이런 영화, 문화 콘텐츠들이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지금 중국이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수 부양책에 맞게끔 중국의 소비력이 상당히 네. 좋아지는 섹터들이 올라오는데요. CJ CGV라든지 CJ E&M이라든지 네. 뭐 이런 섹터들 쪽이 상당히 좀 그렇군요.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경매가 이뤄지는 아파트 중에 아주 고가의 낙찰들이 좀 속출하고 있다던데요. 예, 최근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확실히 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네, 이 경매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물론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많지만 낙찰되는 가격이 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이 되는 네, 그런 게 전체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걸 이제 낙찰가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낙찰가율이 90%다 그러면은 감정가의 90%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 원으로 나왔으면 낙찰 가격이 90%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건데 네,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면서 이 낙찰가율이 뭐 70%, 60% 이렇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지금 이 평균 낙찰가율이 91%, 90%까지 가가지고 지금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매 전문회사 GG 옥션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법원 경매로 낙찰이 된 수도권 아파트가 총 699건인데요. 이 중에 30% 그러니까 211건이 감정가보다 높게 고가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100% 이상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한 7% 내지 13%밖에 안 됐는데 올해 들어서 14%, 18% 올라가다 3월 같은 경우는 30%를 넘어섰다는 것이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에 192건이 낙찰이 됐는데 그중에 약 3분의 1, 61건이 네,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이 됐다고 그러고 경기도 역시도 30%가 고가 낙찰이 됐다고 그러는데 다만 이 경매 시장이 뜨거워지는 것도 사실은 이 아파트 과열의 한 징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면을 과열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낙찰되는 물건들의 유형을 보면은요, 고가의 대형 평수들이 아니라 감정가 보통 한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중소형 아파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평수가 넓고 가격이 뭐 5억, 6억, 7억 이렇게 가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낙찰가율이 감정가보다 밑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가 혹은 그 이상으로 그럼
실수요자들이 중소형 아파트에 몰린다는 것이고,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부동산 거래 증가의 흐름 자체가 과거의 버블기하고는 다른 게, 과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차별적 혹은 버블 세븐으로 대표되는 그런 지역에 고가 아파트 대형 평수가 굉장히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중소형 위주의 중저가 아파트가 된다는 거는 이 전세 가격 상승을 이제 견디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언제 어떻게 불이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단계에서 본다면은 전세난 급등의 여파로 매매 수요를 조금 돌아섰고, 다만 네. 뭐 가진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 자체가 밝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사시려는 분들, 실수요자 위주로 중소형 내지는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또 너무 과도하게 고가에 낙찰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거는 워낙 예민한 시장이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워낙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풀려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과거와 같은 부동산 투기 광풍, 버블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늘 워낙 우리가 이제 악몽 같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늘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최근에 연봉 5억 원이 넘는 상장회사 등기 임원들의 연봉과 명단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직원들은 그러면 얼마를 받는가라는 것들도 예. 상당히 좀 궁금해졌는데, 네, 네. 연봉 제일 많이 받는 회사 뭐 이런 게 조사가 됐죠? 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최근에 저도 이 대기업에 다니는 네. 지인들을 만나보면은 제발 우리 회사 CEO가 받는 걸 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도 이렇게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달라. 그 그래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네. 근데 어쨌든 높긴 높죠. 높긴 높은데. 높죠, 절대적으로. 예. 네, 절대적으로 높은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 신정균 회장이 145억을 받는다고 해서 직원들도 몇 억씩 받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굉장히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조사 나온 걸 보니까요. 그룹 단위로 봤을 때 개별 기업 말고요. 예. 그룹 단위로 보면은 직원들의 급여가 제일 높은 데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예. 제일 높았고요. 개별 그룹으로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예상을 엇나가진 않는군요. 네, 대체로 비슷합니다. 네. 예컨대 지금 그룹 단위로 봤을 때 임원 보수는 역시 삼성그룹이 제일 많고요. 네. 평균 임원 보수가 14.7억으로 예. 나왔는데, 이건 아마 이제 삼성전자 몇몇 사장분들이 워낙 높게 형성이 돼가지고 예.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다는 건데,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14억 3천, 거의 이 삼성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화가 10억이 넘었고요. 네. 이타 이제 LG, 현대중공업, 한진그룹 그런 순인데, 직원들의 평균 급여를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작년보다 2.8%가 늘어서 직원 평균은 9,2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꽤 높죠. 그렇네요. 예, 임원들 빼고 네. 직원들이니까, 물론 여기도 뭐 부장급 이런 쪽이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삼성그룹이 8,742만 원이고 현대차 그룹이 9,280만 원이니까 네. 그룹 단위로 보면은 현대차가 삼성을 꽤 큰 폭으로 따돌리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인가요? 1년 전인가 기자들 월급 이렇게 비교한 게 기자협회 뭔가에 나섰는데 비교가 안 되는군요. 예. 근데 이것도 이 그룹 내에서도 혹은 이 개별 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삼성그룹을 크게 둘로 나누면 삼성전자하고 삼성후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 삼성그룹,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외에 있는 그 계열사 분들은 자꾸 이제 삼성전자 월급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른 삼성 계열사 직원들이 모두 그렇게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않죠. 꽤 임금 격차가 크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이라든가
전체 산업 평균으로 보면 당연히 높겠지만 네. 삼성 내에서도 약간 전자와 비전자 간의 약간 그런 갭 내지는 그 상대적 박탈감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2차분이 나왔는데요. 1차 때에 비해서는 좀 시들하긴 하지만 인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은 좀 외면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금융당국이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서 안심 전환대출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실제 이 상품 출시를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도덕적인 해임 문제, 금융권을 설득하는 문제 정말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잠시 후 2부에서 이 원금 상환 부담이 없는 안심 전환 대출이 가능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2033번 고객님, 이쪽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기간은 360개월입니다. 그리고 예정금리는 2.65%, 고정금리로 선택을 하셨고요. 매달 22만 1,000원씩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 담당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안심전환대출 출시 후에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일단 저번 주에 좀 많은 고객들이 오셨는데요. 이번 주 추가 이제 20조 원 한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문의가 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본인이 받고 있는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장 많이 문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 상환 방법에 내가 매월 얼마씩 내야 되는지, 기존에는 이제 이자만 내셨는데 원금하고 이제 같이 갚아나가게 되면 얼마 정도 더 추가적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문의를 하고 계세요. 대출 받고자 하는 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점이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DTI, 그러니까 즉 채무상환 능력 평가를 이번에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소득 입증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출받은 시민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상담 받으셨나요? 이자가 아무래도 저금리라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서 우선 확인하러 왔습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 가장 고민인 부분이 있다면요? 집을 2년 전에 구입을 실제로 했고 한 달에 한 80만 원 가량 이자를 내고 있어요. 금리는 안심전환으로 하면 2%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와봤는데 원금 이자를 내면 한 120에서 130 정도 나간다고 보니까 매달 그렇게 내야 된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조금 부담인 상황이고요. 좀 생각해보고 시행 초기인 것 같아서 다음 달에 한번 다시 와볼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안심전환 대출 현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집앤잡. 그중에서도 4월부터 3개월 동안은 먼저 1탄으로 프로젝트 프로그램 집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2차분 출시 현장을 다녀왔네요. 안심전환대출 여전히 인기가 많이 있고 내 집 마련에는 많은 도움을 좀 줄 것 같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살펴보고 또 부동산이나 주거 정책들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짚어보고자 하는데 집은 정말 고민이 많은 아이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집을 갖는 그날을 희망을 해보면서 매주 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청취자 상담과 함께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매일매일 캠페인을 통해서 이 다양한 현장의 소리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또 매달 한 번은 우리 주거 문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이어갈 예정인데 프로젝트 집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담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게시판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모두 무료로 상담 코칭,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비밀 게시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룰 주제입니다. 빨라도 너무나 빠른 전세의 월세화, 이 전세 난민들의 피난처는 어디인가를 주제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원금 상환 부담 없는 안심전환대출 출시될까 합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로 나온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1차 때보다는 조금 주춤하다고 하는데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한 것이 형평성 논란인데요. 원리금 부담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금융당국이요. 원금 상환을 하지 않거나 원금 상환의 비중을 대폭 줄인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나올까라는 것도 일단 의심이 되지만은요. 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줬던 바꿔드림론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가능성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저소득층의 부채 경감을 위한 금융대책 어떤 게 필요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서민금융부의 이성곤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가 시작됐잖아요. 네네네. 인기는 어떤가요? 네, 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네. 지난 2주일 동안은 식사를 제때 못할 정도로 네. 사실은 매우 바빴고요. 아마 이런 요인은 사상 유례 없는 그 변동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게 아마 핵심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기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여전히. 근데 이제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금도 같이 상환을 해야지 된다라는 내용을 알게 되고 거기서 네. 이제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원리금을 다 같이 갚으려면은 적자는 돈이니까 부담이 돼서 네.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게 정부가 진짜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원금 상환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이 비중을 대폭 줄인 안심전환 대출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예, 예. 예, 들어보셨나요? 네, 뭐 어제부터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네. 그런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리라는 당근을 주면서 원금 상환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한 시장의 수요도 확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시장의 수요도 확인이 되고 관련 이해단체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기존 안심전환대출과의 그 행평성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 예, 그 어떤 식으로든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예.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융인으로서 상한을 완전히 유예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부 상한한 구조로 어떤 상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금을 유예해 주던 기존의 상품의 구조를 예. 지금 안심전환 대출처럼 원금은 부담은 좀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줄여더라도 반드시 같이, 상한하는 예. 행태로 하는 게 바람직한 예.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기간이 대폭 늘어나야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요. 네. 과도하게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예. 결국에는 어떤 연체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또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보다는 네. 가능한 오히려 사전 예방적으로 좀 줄여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산을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예측 중에 하나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을 조금이라도 좀 상환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지만 그게 네네. 아니라 원금을 계속 유예하는 상품 그리고 이제 네네. 금리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만 바꿔주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건 좀 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뭐 1,000조 이상에 이르는 가계 부채 문제를 네. 어쨌든 취지가 조금이라도 좀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는 방향이라면 네. 그 비율은 뭐 적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개념은 조금은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예상을 하면서도요. 네.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전환 대출 상품을 검토한다라고 하면은 내놨었지만은 상당히 좀 그 이용자가 적었던 바꿔드림론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 국민행복기금이 보증을 서가지고 시중은행에 조금 저금리에 상대적으로 네. 저금리의 대출로 고금리 상품을 바꿔주는 것이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이 이용을 못했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 바꿔드림론 상품이 사실 14년 실적을 보면 네. 13년 실적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바꿔드림론이 연체가 늘어나고 대위 변제가 늘어남에 따라 사실 재원의 문제 때문에 네.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그 보정 발급을 많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14년에는 사실은 실적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결국은 재원의 문제고요. 예. 어쨌든 이 저소득층은 안심 전환 대출은 어쨌든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 관련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바꿔드림론하고는 조금 다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꿔드림론도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상품이었죠. 예, 맞습니다. 5년 예. 원리금 분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네. 현장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출을 해주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계속 저성장에 따라서 서민층은 어쨌든 그 경제적 소득 수준이 사실 나아지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5년 원리금 분할 상한을 좀 더 장기적으로 늘리는 게 좋다는 현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리금 월별 부담은 그렇죠. 조금 줄어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차피 구제를 한다면 좀 더 그런 유예 기간을 주는 게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게 네.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금융권의 부실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물론 그게 뭐 100% 다 해소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금융 부담을 좀 더 완화를 해줘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게 네. 서민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예.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우리 가계 부채 굉장히 많잖아요. 1,000조 원, 1,100조 원이 예, 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또 부실이 터지면은 큰일 난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어서 네네. 이런 안심 전환 대출 상품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자면은요. 네.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갚아온 채무자의 경우에는 예.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됐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사실을 했죠. 네. 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에 이제 모든 수요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정책적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런 많은 시장 수요자들의 다양한 기대는 있지만, 네. 일단은 그런 많은 기대 중에서도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서민형 저소득층을 위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정책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예. 그리고 네. 이제 금리가 지금은 굉장히 낮지만은요. 네네. 차츰 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저소득층의 이 원금이 아니라 이제 이자 부담이 되겠죠. 이자 예, 예. 부담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네네.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맞습니다.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뭐 또 추가로 더 내려갈지 사실은 뭐 오를지는 사실 예측 불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측 불허인 상태에서 어쨌든 금리 상승을 뭐 더 내려간다면은 내려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상승을 하게 되면 더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취약한 서민행에 대한 대출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사전적으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은행은 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네.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네. 아직은 조금 뭐 한계가 있죠.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때 이제 바꿔드림론 같은 상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바꿔드림론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바꿔드림론 상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고객이 사실 은행에 유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요. 네. 일단은 바꿔드림론 예를 들어서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거의 은행에서는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네. 승인이 안 나는 경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분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필터링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은행에서는 발급된 보증서를 가져오신 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출이 실행되어진다고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저와 같은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9238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요. 네네네. 진짜 저소득층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데 예, 예. 서민형 대출 상품이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현재 그 서민형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책성이 있는 상품 이외에는 사실 아직은 은행권에서 좀 다양한 상품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착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을 통한 어떤 접근을 통해서 좀 가독이적으로 예.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그 은행이 서민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손실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예.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상품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네.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서민들과의 거래가 필요하고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독위에 어떤 정부의 어떤 좀 지원을 통해서 네. 좀 다양한 거래와 어떤 고객층 유입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네. 다양한 상품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은행 서민금융부의 이성곤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요. 워싱턴 포스트를 봤더니 10년 후에도 살아남는 직업 고르기 노하우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 직업은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라는 해서 좀 주목을 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이 미래 직업에서의 빅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직업은 미래에도 살아남나요?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어떨까요? 당연히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변신은 해야겠죠? 예. 네. 근데 이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이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그 미래 사회는 이제 과학기술이 빠르게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사회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존하는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전망을 인용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 직업이 변화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일자리를 많이 빼앗아가는 것도 있고 또 만들어내는 것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뿐만이 아니라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 여기에 대한 연구를 일단 했던데요. 어떤 게 사라지나요? 예, 그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칼프레이 교수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곳이군요. 예. 예, 그래서 펀드 매니저, 번역가 등 현재는 인정을 받는 직업들이 20년 후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로봇이나 컴퓨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네.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요즘 빌 게이츠도 그렇고 다들 인공지능 두려워하더니 진짜 이 번역가나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도 나오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나 학생들로서는 정말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을 택해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예, 그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컴퓨터나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이 이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 교수, 그리고 목수 이런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한 직업이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예. 또한 이제 이런 기계를 다루는 로봇 전문가,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정보 보안 전문가, 이런 뉴 미디어하고 기계를 다루는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직업이 유망한 직업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신 부장님이 바로 이 빅데이터 전문가시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빅데이터 전문가도 분야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될까요? 이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이요. 예, 그 빅데이터 전문가는 이제 분야별로 좀 세분화될 수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시각화 전문가, 그리고 엔지니어, 그리고 빅데이터 컨설턴트, 그리고 소셜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소셜 큐레이터, 그리고 빅데이터 마케터 등등 이제 분야별로 좀 세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나씩 좀 직종을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빅데이터 분석가는 그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각종 이제 통계 기법이나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나 부가가치 높은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전문가이고요. 빅데이터 엔지니어는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는 이제 방대한 빅데이터 안에서 의사 결정자 등이 이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도표나 그래프,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직관화하는 전문가이고요. 네. 빅데이터 마케터는 이제 고객의 성향이나 요구, 그다음에 이런 시장 트렌드 이런 정보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내고 이를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얼마나 되나요? 예, 그 빅데이터의 그 가치하고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에서는 미국에서만도 2018년까지 14만에서 19만 명의 데이터 분석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국내도 빅데이터 전문가가 지금 빠르게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요 증가에 공급은 따라가고 있나요? 예, 이제 국내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인력 양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 최근에 높아지고 있어서 아직 국내에는 그렇게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전문 인력 5,000명 양성을 목표로 전문가 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학원들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빅데이터 교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런 데서는 빅데이터 전문 과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이런 데에서는 기존 통계학과,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산업공학과 등에서 빅데이터를 과목을 개설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도와주거나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예, 세계 각국 정부도 이런 미래 직업을 전망하고 이런 전망에 따라서 교육 시스템이나 국가 역량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부도 10년 후 세상의 직업의 50% 이상은 지금껏 없었던 직업일 거라고 전망했고요. 호주 정부도 현재 일자리 중 50만 개 정도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로봇이나 기계가 대체될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것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창의력과 기계가 못하는 일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네. 하면서 교육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고요. 영국도 창의력과 알고리즘이 다음 세대의 이제 직업의 필수 요소다라고 하면서 초등학생부터 이제 코딩과 네.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영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코딩을 배워요? 예,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코딩을 네. 해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걸 이제 가르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 3월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신직업 육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업 수가 한 11,000여 개 정도고요. 일본은 17,000여 개, 미국은 30,000여 개가 돼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예. 외국에는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직업군이나
전문적으로 세밀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직업군 이런 41개의 새로운 직업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평판 관리자, 노년 플래너 이런 새로운 직업군을 정의하기도 했고 빅데이터 전문가, 감성인식 전문가 이런 세밀한 직업군도 분리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신직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자격제도나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계가 움직이는, 컴퓨터가 움직이는 알고리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할 필요는 다 있겠네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수학과나 이런 예.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쪽이 더 이제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이나 알고리즘 교육을 가리키는 것을 이제 미래창조학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후에 직업 사라지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어제부터, 그러니까 4월 들어서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청약 열기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의 분양시장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열기가 있으니까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지난 2월에 주택 청약 통장의 1순위 조건까지 완화가 됐기 때문에 1순위 가입자가 지금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1순위 가입자 중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격 미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 3부에서요. 다시 청약 제도를 한번 짚어보고 전문가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